서로만의 언어를 만들어 의사소통을 하고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함께 정신병원에 12년 입원 후 한 명이 죽어야만 했던 악마 쌍둥이의 이야기. 이 쌍둥이의 이야기는 아마 당신이 들어본 쌍둥이 이야기 중 가장 기묘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We were very happy then. Very happy. We knew we were twins at that age. We had each other. We didn't need anybody else, really. We had each other. 존 기븐스와 제니퍼 기븐스는 1963년 4월 11일 웨일즈에서 자란 일란성 쌍둥이 자매입니다. 카리브해 출신 이민자 엄마와 영국 공군의 기술자인 아빠 사이에서 이들은 10분 간격으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 외에 3명의 남매도 있었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였고 둘의 교감은 아주 특별했는데 교감이 너무나 강렬해서 서로를 제외한 타인과는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집에 살고 있는 부모와 형제들하고도 눈을 마주치거나 대화를 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들은 서로만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언어를 개발하고 하이톤의 기괴한 소리를 내며 둘만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곧 부모는 준과 제니퍼가 다른 아이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We had our language. Me and my sister spoke. We knew what we were saying. My mother had to guess what we were saying. And she was one that was a bit worried about us. 초등학교를 입학할 무렵 데번이란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곳은 피부색으로 인한 인종차별이 만연했으며 백인 우월주의와 스킨헤드가 퍼질 때였습니다. 전교생이 백인이었던 학교에서 쌍둥이는 유일한 흑인 아이들이었고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인종차별은 쌍둥이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사회로부터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We were different. We were twins. And we were different colour. So they picked on us. We were like that. And we didn't speak to anybody. They got like extra strange. That we didn't speak to anybody. And they kept saying, why won't they speak? Can they speak English? Why can't they talk? And the more they said that, the more we shut up. 쌍둥이는 점점 더 내성적이 되었고 결국 서로를 제외하고는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준과 제니퍼 말고도 위아래로 3명의 자녀가 더 있던 부모는 일과 자녀들을 키우기 바쁘기에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지내왔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학교 친구들은 이들을 사일런트 트윈스라고 불렀습니다. 11살 무렵 가족은 또 다른 지역 헤버퍼드 웨스트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곳은 인종차별이 더 극심했던 곳이며 쌍둥이는 특이한 하이톤에 빠른 속도로 소리를 내며 둘만의 언어로 대화를 하고 학교 관리자들은 쌍둥이의 왕따를 피하기 위해 매일 5분 일찍 그들을 하교시켜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 시기에 그들의 언어는 훨씬 더 특이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1974년 학교 예방접종을 위해 찾아온 의사 존 리스가 약 1,500명의 아이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던 자매를 마주하게 됩니다. 보통 다른 아이들은 의사 선생님을 보면서 장난을 치거나 대화를 하는 등 다양한 반응과는 달리 쌍둥이 아이들은 마치 좀비 같았다고 합니다. 아무런 생체 반응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인데요. 쌍둥이들은 특이하게도 백신 접종에도 반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쌍둥이는 다른 사람의 눈에 띄는 것이 두려운 것처럼 자신들만의 언어로 속삭였습니다. 의사는 이들의 비정상적이고 소극적인 행동을 주목하여 교장에게 알렸지만 교장은 아이들이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다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이후 아동심리학자에게 알렸고 아이들에게 즉시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쌍둥이가 14살이 되던 1977년 언어교육과 사회화 교육을 위해 특별한 교육센터에 들어가게 되고 언어치료사 앤 트레한을 만나게 됩니다. We wondered where we'd end up. When we were 16, we were in our bedroom. And we weren't mixing like other teenagers. Going out, nightclubbing and going to discos. So we wondered where we would end up. We wondered what would happen to us if we didn't speak. 몇 주간의 집중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쌍둥이는 트레한이 보는 앞에서는 말하기를 거부하고 둘만 있을 때만 대화를 했습니다. 트레한은 동의를 얻고 둘만 있을 때 어떤 대화를 하는지 녹음하기로 결정합니다. 트레한은 준이 그녀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만 제니퍼에 의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표정한 시선으로 앉아 있었지만 저는 그녀의 힘을 느꼈습니다. 준이 그녀의 쌍둥이에게 홀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의 자의식이 제니퍼에 의해 마치 억압당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제니퍼는 눈빛만으로 자신의 쌍둥이 준을 조정하는 능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준이 무언가 할 말이 있을 때 제니퍼가 눈으로 그녀를 저지하는 행동들이 보였죠. 결국 입소 1년 만에 쌍둥이들을 분리하고 준과 제니퍼를 각기 다른 시설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각기 다른 시설에 보내진 후 하루에 한 번 허락된 제니퍼와의 통화 시간을 제외하고는 준은 언제나 울고 있거나 넋이 나가고 멍하니 있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다른 기관에 있던 제니퍼도 비슷했습니다. 음식을 거부하고 어떤 치료법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력증을 동반한 조현병 증세나 정신장애와 행동 등
이상을 보이는 긴장증이 발생하여 이들이 갈라졌을 때는 더 심각하게 내향적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의료진은 이 둘을 다시 같은 시설로 보내게 됩니다. 각기 다른 시설에서 다시 같은 시설로 돌아왔을 때 이전과 같은 차이점이라면 제니퍼는 준보다 10분 늦게 태어난 동생입니다. 제니퍼는 자신이 동생이라는 이유로 부모나 선생님이 자신을 덜 좋아하고 덜 관심을 보인다고 생각했으며 언니인 준이 자신과 완전히 똑같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준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이 제니퍼보다 더 예쁘고 똑똑하기를 원하는 욕망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16세가 되어서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쌍둥이 자매는 이후 방에만 갇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방 안에 인형을 가득 채워 인형들과 함께 연극을 하며 몇 년을 침실에 고립되어 보냈습니다. 우리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우리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신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고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을 무시함으로써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고 어머니 아버지와 이야기할 힘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방문에 8시에 퀴즈쇼가 보고 싶으니 문을 열어주세요 라는 메모를 남겨두고 가족이 그 메모에 적혀있는 요구에 맞춰서 TV를 켜두면 멀리 복도에 앉아 둘이 꼭 붙어서 TV를 봤다고 할 정도입니다. 1979년 고립된 생활을 하며 시간이 점점 지나자 이들은 글쓰기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연극과 환상을 직접 글로 적었고 이야기의 대부분은 주로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를 배경으로 섬뜩한 범죄 행위를 보이는 젊은 남녀들 중심의 이야기였습니다. 주는 펩시콜라 중독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썼는데 한 고등학교 학생이 선생님에게 유혹당해 동성애자 경비원이 그를 위해 교도소로 보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둘이서 쓰는 작은 글쓰기에 불과했지만 점점 유명한 소설가가 되고 싶다는 꿈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글쓰기 수업도 들으며 문법과 교정을 부지런히 독학하며 출판하기 위한 돈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펩시콜라 중독이라는 한 소설만이 출판되었지만 둘만의 세상에 갇혀 살던 쌍둥이의 소설은 온갖 범죄만 가득하며 선정적이었고 별다른 호응을 받지 못했습니다. 첫 소설이 흥행하지 못함에 절망하여 이들은 18살이 되었을 때 매일 침실벽 밖의 삶에 대해 단순히 글을 쓰는 것에 실증이 났고 세상을 직접 경험하기를 열망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쓴 소설을 재현하기라도 하는 듯 마약과 알코올에 손을 대며 사소한 범죄들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1981년 쌍둥이는 공공기물 파손, 절도, 방화를 포함한 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한 대학교에 방화를 하며 그 자리에서 즉시 검거됩니다. 소설이 실패한 후 5주 만에 16건의 도둑질과 강도 방화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정신 이상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최고의 보안 정신병원인 브로드무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두 사람의 행동은 더 이상해집니다. 돌연 서로를 극도로 증오하고 죽일 듯이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주는 간호사들을 공격하고 제니퍼는 자살을 시도합니다. 또한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표정으로 병원 곳곳에 서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준이 브로드모어에 머물렀던 경험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2년의 지옥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희망을 잃었습니다. 저는 여왕에게 우리를 꺼내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갇혔습니다. 브로드모어 의사들은 쌍둥이에게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많은 양의 항정신병 약물을 먹게 했습니다. 많은 양의 약물을 복용한 그들은 자신들이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니퍼는 지각 운동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비자발적이고 반복적인 움직임을 초래하는 신경질환입니다. She would sit crying in a sort of catatonic state with liquid from her nose and her eyes and her mouth hanging in a great beard down to here with the unit staff mopping her face, not speaking, not going to the toilet. I mean, obviously, we had to say, enough's enough. 마침내 웨일즈의 보안이 낮은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송되기 9일 전 제니퍼는 그동안 쌍둥이 자매들과 교류하면서 인터뷰를 해왔던 기자 마조리에게 난 죽을 거예요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마조리는 너무 놀라며 무슨 말이냐고 제니퍼를 다독였지만 그녀는 자신이 죽을 운명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둘 중 한 명이 죽어야만 나머지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죽기로 했다. 쌍둥이는 하나가 죽으면 다른 하나가 말하기 시작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오랜 동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중 한 명이 죽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기 시작했고 많은 논의 끝에 제니퍼는 그녀의 삶을 희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I took my daughter in, we went through all the doors, and then we went into the place where the visitors were allowed to have tea, and we had quite a jolly conversation to begin with. And then suddenly, in the middle of the conversation, Jennifer said, Marjorie, I'm going to have to die.
And I sort of laughed. I sort of said, well, don't be silly, you're 31 years old, you know, you're just about to be freed from Broadmoor. Why are you going to have to die? You're not ill. And she said, because we've decided. 언젠가는 언니가 일어나서 나로, 어느 날은 내가 일어나서 언니로,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나를 돌려줘. 네가 나를 돌려주면 내가 너를 돌려줄게 라고 말하곤 했어. 1993년 3월, 드디어 브로드모어 정신병원을 떠나는 날, 버스가 출발하기 10분 전, 제니퍼는 기도를 합니다. 마침내 이곳을 나가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기도였습니다. 이후 그녀는 버스에 올라타 옆에 있던 준의 어깨에 얼굴을 떨어뜨립니다. 잠에 든 것 같지만 눈은 그대로 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새로운 시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들은 제니퍼가 반응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사망 원인은 자연사였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급성 심근염을 일으킨 걸로 보이지만 부검을 통해서도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었으며 몸에는 마약이나 독극물의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겨우 29살이었습니다. 제니퍼는 웨일즈의 한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제니퍼의 이른 죽음은 충격적이었지만 놀랍게도 제니퍼의 사망과 동시에 준이 정상인처럼 되었습니다. I was quite devastated when I knew she was dead, and she's just gone, wasn't there anymore. 침묵하는 두 쌍둥이가 하나로 줄어들자 준은 더 이상 침묵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보통 사람처럼 대화를 하고 사회에서 사교 활동까지 하며 평범한 삶을 이어갑니다. 이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기자 마조리는 두 사람의 생애에 대한 책을 내었고 준은 마조리의 책을 출간하는 과정을 도왔습니다. 이후 2022년 폴란드 감독 아그네스카 스모친스카의 영화 사일런트 트윈스가 개봉했습니다. 실존했던 기븐스 쌍둥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현재 웨일즈에 있는 부모님 집 근처에서 조용하게 혼자 살고 있습니다. 준은 쌍둥이 자매의 죽음을 슬퍼하며 분노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로움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준과 제니퍼의 이야기는 결말조차 미스터리합니다.